작년, 그러니까 2021년 연말쯤에 네. 저한테 한국이 백신과 더불어서 경제 개발을 한번 크게 할 수 있었는데 그 계기를 제대로 못 살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그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신약 개발하는 데 관련된 그 규제가 풀어져야만이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지금 백신 같은 거 몇만 명 해야 되는데 몇만 명을 다 병원에서 일일이 다 봉사하는 임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비대면 분산형 네. 임상. 근데 비대면을 하려면 비대면 진료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의약품이 배송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원천적으로 다 금지돼 있거든요. 뭐 의사회사도 반대하고 약사들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치료제가 한 30여 개 이상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결국 환자를 모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분산형 임상시험이라든지 비대면 임상시험인지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기회를 놓친 부분이. 사실 작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글도 많이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나라가 좀 획기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거는 뭐 정부뿐만 아니고 의사들도 변해야 되고 또 약사들도 변해야 되고 또 제약회사도 변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바이오 쪽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치료제가 30몇 개 임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게 한두 개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백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아마 지금 승인 신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간신히 이제 좋은 결과를 나왔다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네. 대만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중국 사람을 입국 금지시켰고 바로 문 걸어 잠궜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디지즈 프리 엔바이런먼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대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오픈된 사회고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생산성,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훌리 돌아갔다고요. 전 세계가 못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는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대만이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퍼캡ita 인컴이 낮았거든요. 지금 개인 소득은 역전.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아예 걸어 잠궈야 된다. 네, 걸어 잠가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어드밴스된 나라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나도 이제 뭐 미국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지금 다 줌으로 하잖아요. 비대면. 네, 비대면 화상회의 많이 하죠. 완전 화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퍼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도 올림픽 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대만 같은 데는 일본이 못하는 걸 자기네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부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올라갔나 하면은 김부겸 총리가 부임하면서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한국에 입국을 허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확 올라갔다고요.
숫자적으로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군요. 그러니까 작년 5월의 수치를 보면요. 작년 5월 당시에 내지는 숫자적으로 언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2, 3천 명 정도 그 수준이었어요. 하루에 하루 그렇죠. 확진자가요. 네, 네, 네. 그런 수준이었는데 대만에서 그 로타리 클럽에서 퍼져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2, 3천 명씩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손을 써가지고 작년 7월 정도에는 다 내려갔다고요. 그리고 작년 2월, 3월, 4월 그때 인도가 무지무지하게 발병률이 높았는데 그것도 한 7월, 8월 되면서 다 잠잠해졌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 우리나라 관광진흥공사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관광오라고 홍보하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 백신 맞은 사람들을 다 우리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부터 그냥 인도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만은 관리 잘해가지고 딱 문 걸어 담그고 그 같은 상황이었는데 대만은 극복을 해버렸고 우리는 이 최악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작년 그게 5월, 6월, 7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부임하면서 우리 중국 백신 맞은 사람, 그러니까 미국 백신 맞은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WHO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 백신도 WHO 승인을 받았습니까? WHO는 굉장히 중국하고 밀접돼 있잖아요. 하기야 네. 친중국 기관이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친중 정권이니까 미국 백신 맞은 사람만 입국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부터 쭉 올라가서 한 번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였다면 차라리 아예 개방을 했다면 아예 어땠을까요? 개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만의 경우에 보면 최근에 와서 중국이 완전히 대만을 까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상하이를 폐쇄하면서 대만은 까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인구당 발병률이 3, 4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 해서 지금 오늘 현재 1,800만이 이제 감염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만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신임할 때 자기들 걸어 잠그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지금 와서는 전 세계에다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발병률이 3등, 4등 하지만 대만 경제가 지장받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대만이 굉장히 이번 코로나에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결론적으로 어정쩡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정쩡한 게 아니라 중국 눈치보는 거죠. 네, 그때 2020년 1월, 2월에 중국에 대해서 문 닫으라고 그랬을 때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서 작년 여름에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신임을 했어요. 올림픽을 하네. 네,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한국이나 대만한테는 기회인데 대만은 그 기회를 활용을 잘했고 우리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경제가 지금 언론에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밥도 못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월급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이상 급여가 깎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유학생들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취해야 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이 문재인 정권이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좀 대만
국민 개인 소득이 대문부도 역전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한 거라고. 그거는 뭐 순전히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TSMC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1등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그렇게 된 게 뭐예요? 맨날 뭐 이재용이 감옥에 집어넣고 뭐 그러면서 다 내줘버렸다고. 네. 그거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 걸리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재용이 얼건 넣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것이 결국 백파이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한 것에서는 윤석열 정권하고 우리가 다 독박을 쓰고 있다. 뒷수습하는 그렇죠.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워낙 무능했기 때문에 뒷수습을 잘 못한 거예요. 뒷수습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놓고 퇴보시켰거든요. 중국 상하이 문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저런 식의 그 복수에 도시 전체를 통으로 봉쇄하고 통행 자체를 막는 게 무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한번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중국 국민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중국 국민한테 상하이 이거 봉쇄하면은 코로나 없어진다. 네,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네, 보입니다. 결국은 그거죠. 독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순간 독재자는 힘을 잃는다고요. 독재자는 항상 옳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그 독재자 옆에서 누가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또 다 감옥 가든지 뭐 어떻게든 다 처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진핑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진핑도 답답하죠. 네. 뭐 누구 좀 얘기를 들으려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냥 칭찬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너무 즉흥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항저에서 그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자기는 극복했다. 그러고 나서는 뭐 거기서 시작되니까 말도 못하고 입도 못 꺼내게 하고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가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웅된 것이 이제는 영웅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지금 뭐 이 상태로 가다가 보면은 지금 아시아 게임도 반납했죠. 아시안 게임은 일단 연기를 한다고 네, 했고요. 네. 2023년에 개최 예정이던 아시안컵 축구 선수권 대회를 반납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내년까지도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결국 지난 2년 사이에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뒷수습을 너무 못했고 또 대만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을 썼고 그러면서 경제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불과 2, 3년 사이에. 네. 그러면은 중국이 2, 3년 걸어 잠그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는 중국이 가져가야 되는 손해는 막대한 거죠. 우리 눈에 보잖아요. 대만이 우리보다 지금 국민 개인 소득이 올라갔죠. 네. 불과 2년 만에. 코로나를 우리가 잘못 핸들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쟤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1,800만 감염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결국 고생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죠.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이가 한 게 뭐 있어요? 그 윤석열이 못 살게 본 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떠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에 그냥 절절맨 거 하고, 윤석열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한 거. 그거 외에 상당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정책을 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면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지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게 일치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은 언제 개방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개방을 안 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쇠퇴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개방을 하는 순간 중국은 순간적으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숫자가 미미하다고요. 근데 개방을 했을 때면은 한 4, 5개월이면 중국에 7억 5천이 감염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7억 5천이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미국 경우 60-70%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15억에 60%는 9억은. 네. 9억이 단기간 내에 감염이 돼버리면 감당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코로나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 뭐 풍토병이 된다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언론에, 미국 언론에도 난 거 보면 코로나 몇 번씩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게 1년에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개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 자체를 코로나에다가 옹벽을 쌓아놓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옹벽을 푸는 순간에는 난리 나는 거죠. 옹벽을 왜 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네. 제가 납득을 했는데 문제는 옹벽을 계속 치고 있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 점이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못 살게 되면서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권이 무너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인데 제일 큰 원인은 결국은 기근. 밥을 못 먹게 되니까. 네. 그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문화혁명 또 할 거예요? 이제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글쎄, 그건 모르죠. 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푸틴이 거기를 쳐들어간 거는 국내 상황이 정치적으로 자기들 이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거를 내가 자세히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텐션을 그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는 단합한다. 네. 라는 건 뭐 정치학의 네. 유명한 그러니까 소건이고. 그거 했는데 지금 중국은 그 옵션이 지금 없잖아요. 한국을 쳐들어오겠어요? 불가능하죠. 뭐 그렇다고 대만을 침공하기에도 대만도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대만은 뭐 미국이 뻗치고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으로서는 진퇴양난이죠. 그렇다고 정권을 내놓을 수도 없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과연 시진핑의 3연임이 가능할 것인가 이 점을 두고 뭐 의견이 그거는 엇갈립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진핑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무리수는 무리수인 걸 알면서도 계속 될 방법이 수밖에 없는 없다는 거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국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2, 3년 더 가면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퇴보하겠죠. 그러면 일부 친중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야 한다는 분들의 입장도 많이 약화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걸 찾겠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이에요. 근데 후진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잠정적으로 뭐 소비재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중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제 단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는 피해는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과거에 모 외신이
김정은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줄타기 하는 그 이렇게 서커스 아티스트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옛날에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구소련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얻어낼 걸 잘 얻어냈다, 효과적으로 얻어냈다는 그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뭐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를 만들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저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내가 몰라도. 그래서 줄을 탈래도 무슨 줄을 타야 될지가 확실치가 않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또 뭐 시진핑이가 외면하지 않을 거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니까 중국에 비하면 김정은이야 뭐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 사람이 어떤 줄타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게 좋아요. 뭐 대포를 맨날 쏘고 모르겠지만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자기들도 망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북한이 뭐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 되겠죠. 북한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겠다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러 번 미사일을 쐈습니다만 오늘 이제 NSC가 열렸고요. 일반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한미 관계, 특히 한미 핵 지원 관계 그런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안보를 확실하게 한다. 북한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믿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 한미 안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지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지고 중국은 어차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공조에 의해서 벽을 잘 쌓아놓으면은 북한이 뭐라 그러는들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러면 저럴수록 한미 공조의 명분이 더 생기는 네. 거고 그럼 한미 공조가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북한은 더 답답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선택의 여지,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점점 더 선택의 줄어들고 있다고. 줄어들고 있죠.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답답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란 힘이 있고 또 일본도 뭐 지금 한일 관계가 좋아. 이쪽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해결책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 쏘고 그런들 전쟁 일으킨다고 어떻게 자기네들 먹고 살게 돼요? 자기네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아니 이기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 뭐 핵무기 뻥뻥 터뜨리고 뭐 그러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일본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한국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쟁 일으키는 순간 또 김정은 본인이 제일 먼저 살해당할 것이라는 걸 타겟이 잘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 점점 국방을 강화해야 되겠죠. 우리는 국방이 강화되고 안보가 강화되면 경제는 더 좋아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제 감각이라든가 외교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맹 관계가 확실하고 한미 관계가 확실하면은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거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해놓으면 다른 건 다 부차적이에요. 다 부수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놓았고, 한미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거 확실해지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중국 가서, 요새는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안미 경중하더니 안미 경세. 네. 경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건 중국을 뺐다는 얘기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안미 경미가 된 거죠. 근데 안미 경세란 말을 쓰는 거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로. 네.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에 네. 중국을 우리가 버려야지 우리는 산다. 네, 그 얘기. 똑같은 안미 경세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버려야지. 답답한 건 중국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미 경세를 한 거 이외에 또 신경 써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정말 한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우쳤잖아요. 아마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을 겁니다. 제일 낮을 거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유가 상당히 아주 굉장히 많이 더 신장됐고,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 같은 것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 언론 자유도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좀 자유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있고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될 일이 이렇게 남게 없죠. 낙관적인 미래가 펼쳐지겠네요. 낙관적이 아니고요. 그것이 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잘 깔려있다. 기본이 깔려 있잖아요. 네. 기본이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모든 사람이 신문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 볼 수 있고. 네, 정보 접속 자유롭게 할 수 그렇죠. 있고. 모든 걸 글도 마음대로 쓸 네. 수 있고, 대통령 욕하고 싶으면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자유는 우리가 천부야.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준 자유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 그 자유를 향유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 발전은 절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1980년도에 Rise and Fall of Empire라고 그래서 폴 케네디인가가 그 사람이 미국은 이제 끝났다. 제국의 흥망. 네. 그런 책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 틀렸잖아요. 틀렸죠. 폴 케네디는 일본이 세계 네. 넘버원 파워가 될 네. 거다라고 네. 예측했는데 근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빗나갔는데 그런가 하면 미국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거를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혁명 이런 걸 다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애플도 그렇고 또 MS도 그렇고 아마존, 구글, 무슨 트위터 이런 모든 혁신적 기술이 다 미국에서 모든 혁신 나왔습니다. 기술은 머리에서 나왔어요. 개인의 머리. 자유분방한 머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자유를 주었을 때 어떤 힘을 갖는 것에 대해서 폴 케네디가 언더에스티메이션 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 영국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사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국에서 공부해서 네. 하지 않을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원조다라는 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은 잘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가치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유는 불평등이란 부작용을 낳아요. 그 불평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제 정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우파에서는 그 불평등에 대해서도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어프로치가 우파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고, 좌파에서는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고, 우파는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좌파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필수선이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정치학자가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했다. 나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느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바를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자유가 있고 자유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고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다. 근데 우파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어프로치가 좌파와는 다르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그 불평등 해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우파들의 생각이고 좌파는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좌파의 생각입니다. 그런 어프로치의 차이가 있는 거지 궁극적인 목표에서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거든요. 불평등한 사회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등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평등이라는 것은 옛날 인류의 역사와 같이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산주의다? 실패했잖아요. 사회주의다?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그 자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을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남게 해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죠. 존중하는 사회.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지. 난 미국에서 옛날에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은 네. 배식하러 나가고 그러면요. 우리가 갈 때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지테리안 샌드위치도 만들어 가요. 네. 이 사람 거지인데, I'm vegetarian. 네. 나 I'm vegan. 그러니까 베간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록 홈레스지만 존엄성이 있는 거네요. 그 사람의 디그니티를 네. 우리가 얻어먹는 사람도 떳떳하게 얻어먹고 주는 네. 사람도 그런 것을 존중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해요. I'm vegan, I'm vegetarian. 네. 당당하게 얻어먹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가 성경은- 너희를 번영케 하리라.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말이죠. 네. 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